이슈 인터뷰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기본소득당 용혜인입니다. 예, 어제도 제가 텔레비전에서 뵀었었고, 이제 내란 국주특위위원이셔가지고, 네, 오늘 첫 번째 질문은 헌법재판소 4차 변론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피청구인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의 증인 신문이 한 공간에서 이루어졌는데 지켜보셨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와중에서도 그 계엄과 내란의 실체적 진실들이 조금씩은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좀 확인했던 변론 기일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피의자 윤석열은 뭐 이렇게 본인이 이렇게 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한 게 아니라라고 바이든 날리면 시즌2를 선보였는데요. 네, 그렇게 변명을 함과 동시에 김용현 전 장관의 증언으로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주었던 계엄 지시서 같은 구체적인 계엄에 대한 지시사항들이 한덕수 국무총리와 행안부 장관을 비롯한 다른 사람들에게도 더 있었다라는 것이 오늘 증언을 통해서 확인되었습니다. 사실 지금 이 내란에 대한 수사 과정은 윤석열 피의자와 또 군 수뇌부 몇 명에 한해서만 좀 진행이 되고 있고 실제로 구속된 사람들도 군 수뇌부와 윤석열 대통령밖에 없는데요. 실제로 이 계엄 내란 사태에서 중요한 역할들을 했던 인물들에 대한 철저한 발본색원이 필요한 이유를 오늘 헌재 변론 기일이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김용현 전 장관의 증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윤석열 네. 대통령의 얘기를 좀 뒷받침하는 것들도 있어가지고. 네, 아무래도 이것이 내란으로 법적인 판결이 나게 되면 본인과 윤석열 대통령이 함께 유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운명 공동체라는 생각을 할 것입니다. 본인이 생각했을 때 유일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윤석열 피의자가 탄핵이 기각되고 다시 돌아와서 사면에 대한 권한을 행사하든 공소에 대한 결정을 내리든 이런 방법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은 윤석열 피의자가 정해놓은 시나리오대로 좀 증언을 하는 모습들이 보여졌던 것 같고요. 예. 자세한 내용은 전체 변론의 영상이 공개가 되고 저도 그 내용을 쭉 한번 살펴봐야겠지만 그럼에도 그렇게 한편으로서 한 운명 공동체로서 이것이 내란이 아니다라는 변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전모들은 더욱더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예. 세밀하게 내용을 들여다보면 좀 전에 말씀하신 국회의원 빼내라가 아니라 요원 빼내라였다. 이걸 어떤 국민이 믿을지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윤 대통령이 포고령 투자한 거 기억나? 이러니까 이제 김용현 전 장관이 말씀하시니까 이렇게 대답한 거라든가. 예.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데 이렇게 내용을 얘기를 하는군요. 어제 이제 내란 국제특위 의원이시니까 첫 청문회 열리지 않았습니까? 네. 예, 현장에서 같이 계셨었고 또 질문도 하셨었기 때문에 느끼는 바가 많았을 것 같습니다.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현장 내용들이요. 네, 어제는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었는데요. 일단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증언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고 또 그 단호한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단호한 모습이 또 많은 국민들에게 울림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주목했던 부분은 오늘 김용현 전 장관이 증언했던 부분과도 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국무회의를 해야 된다라고 한덕수 국무총리 하기 졌던 몇몇의 국무위원들이 있습니다. 사실 윤석열 었기 때문에 이 8시에 먼저 불러 모았던 국무위원들은 별도의 임무가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텐데요.
오늘 김용현 장관의 그 계엄 지시서가 몇 개 더 있었다라는 증언을 통해서 실제 그 8시에 미리 모였던 멤버들에게 따로 별도의 지시가 있었다라는 상황이 확인이 된 것입니다. 예. 이것은 어제 청문회에 이어서 오늘 헌재 변론 기일 그리고 다다음 주에 이어지는 국정조사 2차, 3차 청문회에서 더 따져 물어야 할 내용으로 보입니다. 예. 내란 혐의하고 관련된 이제 진상 규명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봅니까? 네, 역사의 교훈이기도 한데요. 저는 사실 계엄이라는 것을 태어나서 처음 경험했습니다, 이번에. 그러면서, 우리가 과거에 이런 역사의 죄인들을 제대로 처벌하지 못했던 것들, 그리고 뿌리 뽑지 못했던 것들이 지금의 이런 민주주의의 파괴로 돌아오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가장 이렇게 제가 많이 이야기를 하는 건 12.12 군사반란과 5.18 이제 5.18에서 국민들을 학살했던 것에 가담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당시에 제대로 처벌 못했고 10수년이 지난 이후에야 정말로 핵심에 있는 인물들 몇 명만 처벌하고 끝이 난 것이 아닙니까? 예. 그런 역사적인 어떤 반죄의 과정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실제로 이 반란의 DNA를 제대로 뿌리 뽑지 못했던 것이 이번에 다시 한번 이 내란과 반란이라고 하는 것이 태동할 수 있었던 하나의 요인이라고 보고요. 네. 이번에 국정조사를 통해서 그리고 수사를 통해서 그리고 별도의 조사를 통해서 이 내란의 전모를 분명하게 밝히고 여기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던 그리고 어느 정도라도 가담했던 이들에 대해서 그에 맞는 처분들이 내려지게 해야 다음에 또다시 이런 내란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정조사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럼 좀 전에 살짝 말씀하셨지만 이번 국정조사의 핵심 쟁점 다시 한번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이 군 수뇌부 몇몇뿐만 아니라 지금 숨죽이고 숨어있는 하지만 분명히 역할을 했었던 주요 부역자들이 빠지지 않게 꼼꼼하게 살피는 것이 국정조사의 핵심 쟁점일 겁니다. 예. 예를 들면 롯데리아 회동에 같이 했었던 9.3회 기갑여단장 그리고 강우필 지작사령관, 조태용 국정원장, 김태효 안보실 1차장처럼 지금 언론을 통해서도 사실 그때 당시에 행적들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민 전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완규 민정수석, 그리고 김주현 법제처장 같이 지난 12월 4일에 안가 회동을 했던 사람들 관련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단순한 팩트체크를 넘어서 마치 지금 내란해도 괜찮아 같은 거대한 반동이 불어오고 있는 시기 아닙니까? 예. 이 시기에 이 내란이 왜 위중하고 왜 불법 위헌적인지 누가 연루되었는지 그리고 끝까지 처벌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역할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비상계엄 선포하고 관련해서 정부 측 지금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대표께서는 어떤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계엄 직후부터 지금까지 국무위원들 꼬리 자르기에만 급급하고 있습니다. 나는 몰랐고 당일에 대통령을 말렸는데 윤석열이 마음대로 비상계엄을 저질렀다라는 것이 국무위원들의 일관된 요지입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인데요. 어제 국정조사 청문회를 통해서 제가 사실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자기는 계엄 지시서를 받은 적이 없다라는 말을 3번이나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김용현 전 장관의 증언을 통해서 국무총리에 대한 계엄 지시서도 있었다는 것이 드러났지요. 예. 결국에는 이 계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거나 혹은 부여받은 역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주어졌던 역할 그리고 이 계엄의 실체적 진실을 지금까지도 숨기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의 국무위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한 보수 일간지를 통해서 이 검찰이 국무위원들에 대한 전원 무혐의를 검토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제대로 조사가 되고 있는지조차도 확인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이 국무위원들에 대한 무혐의 카드를 맞이작거리고 있다는 것은 저는 다시 한번 정치검찰이 이 국무위원들에 대한 면죄부를 본인들이 발부하겠다라는 의지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꼬리 자르기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봅니다. 예. 어제 청문회 때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장관 핵심 증인이었지만 모두 출석하지 않았고 이상민 전 의원은 소방청장에게 언론사 단수 지시한 적이 있지 않느냐라는 이제 대표께서 질문을 하셨죠. 근데 거기에 증언 거부 의사만 밝히더군요. 네. 어려운 점은 어떤 겁니까? 이런 것들입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당일의 진실을 여전히 숨기고 있는 것들이 이 진실에 접근하는 데 가장 큰 어려움이고요. 또 정부에서 제대로 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도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기존에는 국회에서 다 받아봤었던 자료들이 이번 계엄에 관련돼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제출되지 않고 있는 사례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상민 장관이 그 증언 거부를 하면서 인용한 형사소송법 제148조를 보면 증인은 유죄 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증언 거부를 하는 것이 법적으로 그것 자체가 문제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한편으로는 증언 거부를 하는 것 자체가 본인이 유죄 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질문이기 때문에 답변을 거부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아마도 딜레마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고 본인은 느낄 겁니다. 본인이 여기 나와서 있는 그대로 증언하고 인정하면 내란의 중요 임무 종사자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 이렇게 증언을 하지 않고 버티거나 혹은 국회를 무시하는 일을 하거나 혹은 증언을 거짓말로 하게 된다면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예. 위증죄로 처벌받을 것이냐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로 처벌받을 것이냐 사이에서 증언 거부를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단전 단수 조치하기 위해서 소방청장 등에게 요청을 했다, 지시를 했다 이런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 증언을 거부한다는 것 자체가 결국 의혹을 인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본인이 증언을 거부한다고 해도 이미 소방청장과 소방청 차장 그리고 해당 소방청장과 소방차장의 전화를 받았던 서울 본부장 그리고 경기본부장의 증언을 통해서 다 이 증명이 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네. 이상민 전 장관이 증언을 거부한다고 해서 이 중요임무 종사에 대한 혐의를 빠져나갈 수는 없다라는 점은 좀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국민을 바라보면서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 이렇게 입을 꾹 다물고 있지 않습니까? 텔레비전으로 영상을 봐도 국민들이 답답하다 이걸 많이 호소하시는데 현장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셨을 때 어떠시던가요? 많이 저도 갑갑하지요. 사실은 적극적으로 국무위원들과 정부 측 인사들의 죄를 감추려고 하는 여당 의원들의 어떤 의지도 굉장히 답답하고 입을 다물고 있는 이상민 증인 같은 대처도 굉장히 답답하고 혹은 누가 봐도 거짓말만 늘어놓기에 급급한 국무위원들의 어떤 비겁한 모습을 봐도 답답합니다. 네. 근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진실을 향해서 다가가는 과정이 쉬웠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혹은 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자신의 권력을 내려놓거나 자신의 죄가 세상에 드러나는 것을 원하지 않고 그러지 않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본인들이 가진 모든 것을 활용해서 노력하기 때문인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역사에서 늘 진실의 편이 승리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이 어려운 과정들, 답답한 과정들도 다 그 진실로 다가가는 과정 속에서 겪는 진통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길의 끝에 우리 국민들께 역사의 진실과 정의가 살아 숨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청문회를 임하시는 마음이 굉장히 단단하게 느껴져서 든든합니다, 대표님. 증인으로 채택된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해서 7명에게 동행 명령장이 발부되기도 했습니다. 이후에 증인들 참석 여부는 어떨까요? 사실 이제 다른 증인들도 중요하지만 특히 윤석열 증인에 대한 신문이 중요합니다. 이 내 국정조사 특이 이름에 윤석열이라는 세 글자가 들어가고 예. 또 내란의 우두머리가 바로 윤석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제 이제 그저께 헌법재판소에 와서
내가 가장 잘 알기 때문에 내가 직접 변론을 하고 신문을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 말은 어느 정도 사실일 텐데요. 이 내란의 전모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내란의 우두머리 윤석열 본인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윤석열에 대한 청문회는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래서 박근혜 국정농단 국정조사 때처럼 속칭 깜방 청문회라도 개최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야당 의원들에게는 구치소 청문회에 대한 의지가 있다고 저는 알고 있고요. 설 연휴 이후에 이어질 청문회에서 구치소에 직접 찾아가서라도 반드시 증인 윤석열에 대한 신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야당에서는 이제 깜방 청문회까지 검토하고 있는 거군요. 이렇게 그 야당 의원들이 의지를 한 번에 모아서 확인했다라는 것은 아닌데요. 예. 개별 의원님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필요성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조특위 내에 여야 공방도 점점 격해지겠다 이렇게 전망해도 되겠습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정조사가 원만히 진행되는 것을 바란 적이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에요. 네. 지금까지도 굉장히 좀 격렬했었고 앞으로 이 국정조사의 목적인 내란의 진실, 그것의 핵심인 윤석열에게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더욱더 격렬해질 것이라고 봅니다. 예. 국정조사 후에 이제 진상 규명이 완료가 된다면 어떤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네, 국정조사 말씀드린 대로 정치적 책임의 영역을 국정조사에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이제 헌법재판소에서는 공무원의 징계 차원에서 이 탄핵과 파면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네. 형사적 절차, 공수처와 검찰의 수사를 통해서는 형사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회 국정조사에서는 이 형사적 책임이 미처 닿지 않는 곳까지 그날의 어떤 진실을 밝히는 것이 역할일 텐데요. 밝혀진 진실에 따라서 형사적으로 책임을 더 물어야 되는 사람들은 형사적 책임을 더 지우고 징계 절차를 밟아야 할 사람들은 징계 절차를 더 밟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헌법재판소와 형사적 절차 그리고 국회의 진상규명 과정 이 세 가지가 서로 수레바퀴처럼 서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국정조사 결과에 따른 추가적인 조치들이 그에 따라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예. 이제 체포되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경호처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죠. 경호처장이 이제 직무 대행을 하고 있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도 출석을 했지요. 어떤 네, 발언들을 그렇습니다. 했습니까? 네, 제가 물어봤던 건 어제 나왔던 보도에 대해서 물어봤는데요. 배희철 변호사에 따르면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체포되기 직전에 울면서 총을 들고 나가서 불법 세력들에게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보여주겠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예. 사실 이 말은 이 경호처 차장이 공수처와 국가 공권력을 상대로 어떤 총기를 발포하는 상황을 어떤 감정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청토하고 이렇게 소리를 외쳤다는 이야기인데요. 저는 경호처 차장으로서의 기본적인 직무를 수행할 자격이 없는 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증언이 예. 이 김성훈 경호처 차장의 변호사에게서 나왔다는 것도 굉장히 좀 놀라운 부분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사실이냐라고 물었더니 경호처 차장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보도를 보니까 오열한 것은 사실이지만 총을 들고 나가겠다는 것은 아니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 근데 그 장면을 지켜봤던 사람들이 경호처 직원들도 있고 대통령실 직원들도 있고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있습니다. 결국에 진실은 곧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총기 휴대를 언급하고 지시했다라는 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김성훈 차장 역시 엄중한 법의 처벌을 받아야 하는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 검찰도 최소한 구속영장에 대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는 상식적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더불어서 이제 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경호처가 김건희 여사에게 비화폰을 지급했다라는 김성훈 경호처장의 답변은 들으셨습니까? 네, 사실 이제 비화폰이라고 하는 것이 많은 분들이 좀 생소하실 텐데요.
일단 핸드폰이랑 비슷하지만 도청 감청에서 자유로운 핸드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저도 좀 이번 정부에서 너무 많은 장관들이 비화폰을 쓰고 있었다고 하고 심지어 그 계엄 당일에 8시에 사전에 모였던 국무위원들은 모두가 비화폰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그래서 뭐 민주당 의원들이나 다른 사람들한테 확인을 해보니까 전임 정부들에서는 기본적으로 장관들이라고 한다고 해서 비화폰을 지급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번 계엄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모든 장관들에게 비화폰이 지급되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예. 심지어는 민간인인 김건희 여사 그리고 노상원 씨한테까지 지급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좀 납득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네. 이 비화폰에 대한 서버를 반드시 확보해서 이 비화폰을 소지한 사람들 사이에 어떤 통화가 오고 갔는지도 반드시 좀 수사를 해야 한다라고 봅니다. 예. 그렇군요. 다른 사람들이 알아볼 수 없는 전화기를 썼다면 뭔가 비밀스러운 일들이 일어났겠군요. 그렇죠. 사이버 작전 사령부가 내란 사태 당시에 대국민 심리전을 펼치려고 했다는 의혹도 공개가 됐던데요. 네. 이게 이제 추미애 의원님이 어제 제기하신 의혹인데요. 예. 이 제보에 따르면 계엄 당일에 여인영 당첩사령관이 오전 9시쯤에 조원희 사령관이랑 통화를 하면서 해킹 부대인 900연구소와 사이버 공격 부대인 1작전단 등의 정예 요원들을 사전 준비하도록 지시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실제로 유튜브나 페이스북, SNS 등의 어떤 심리전을 펼치려고 했던 건 아닌가라는 의혹이 있는 것인데요. 이 부분도 이후 국정조사와 경찰, 검찰 수사를 통해서 좀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서 국민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어떤 걸까요? 네, 국정조사가 어느덧 중반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3일 제가 국정조사를 하면 할수록 그리고 공소장과 여러 자료들을 들여다볼수록 정말 12월 3일에 그 계엄군의 내란은 우리 국민들께서 막아주셨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공소장에도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특전사, 수방사의 여러 군인들이 국회로 달려왔지만 방첩사의 체포조가 뛰어 국회로 달려왔지만 국민들이 그 차를 막아서서 차에서 내리지 못해서 작전이 진행되지 않은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저는 국민들에게 그런 의미에서 지금 22대 국회의원들이 정말로 목숨을 비쳤다고 생각하고 그 국민들께 이 국정조사를 통해서 국회가 보답할 수 있는 일은 이 내란의 진실을 종합적으로 살피고 내란 세력 발본색원에 어떤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많은 국민들이 분노함과 동시에 또 많이 불안해하고 계십니다. 이 국정조사 과정을 통해서 진실에 다가가는 과정이 이루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조금 더 불안감을 덜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좀 단단함으로 뭉쳐져 있는 기본소득당 용해인 대표와 전화 인터뷰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